첫 번째 이야기 제1부 머리가 핸섬한 엔지니어를 위하여. 여기 일종의 박스가 있군요. 무엇인가 이 안으로 입력됩니다. 그런데 또 무엇인가가 밖으로 출력되는군요. 이런 입력과 출력 현상은 엔지니어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여러분이 만들거나 연구하는 기계에서 이런 인풋과 아웃풋이 질서 있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인문학을 설명해 봅니다. 여기 또 박스가 있습니다. 컴퓨터라고 가정하죠. 어떤 이미지가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컴퓨터가 그 영상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요즘 디지털 기술에서는요, 영상은 압축돼서 들어옵니다. 우선 압축을 풀어서 복제해야만 이미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수단을 일컬어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인간은 하루 종일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머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쓴다고 가정한다면 인간 머리는 컴퓨터보다 아주 비교할 나위 없이 월등한 처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머리에 무엇이 이런 이미지 처리를 해내는 것일까요? 철학자들은 이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니까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재밌죠? 이미지가 들어오고 이미지를 처리하니까 이미지네이션. 이처럼 상상력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상상해내는 게 아닙니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상상력도 더 풍부해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머신이 있습니다. 이 기계 안으로 뭔가 입력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기계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을 아까 영상 처리 장치 예로 다시 설명해 볼까요? 컴퓨터 안으로 영상이 입력됩니다. 그런데 컴퓨터에는 그 영상을 처리해 줄 적합한 코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겠지요. 영상을, 비디오를 재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불가능은 단순하게도 컴퓨터에 코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자체가 불량 이런 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감각기관을 통해 어떤 이미지가 머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상상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어떤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가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상상력이 그 언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인간 머릿속 상상력의 자세한 기능은 엔지니어가 설명하는 코덱의 기능과 아주 비슷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머리와 비슷한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다시 설명합니다. 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기계 안으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출력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엔지니어에게 이건 쉽지요. 그저 단순히 고장났을 뿐입니다. 어떤 기계도 아무런 입력 없이 무엇인가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설정을 미리 해두는 알고리즘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탐구해 봐야 하지만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살펴보죠.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생각해낸단 말이죠. 머리가 고장난 건가요? 머신의 경우에는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기계와 달라서 고장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장났네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하게 발생합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일루전, 착각 또는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수천 년 철학의 역사에서 인류의 스승들이 아주 많이 탐구한 분야입니다. 어째서 인류 스승들이 이런 착각 혹은 환상을 탐구했을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고장난 머리라고 말하면 간단하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기계랑은 너무 다르고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너무 보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뭔가라도 설명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는 항상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기계든 사람의 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무엇인가를 입력하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가
아주 이상적으로 규칙적이다 라고 가정해 보죠. 처리 불가능하지도 않고요. 고장도 없는 순전히 딱 부러지게 규칙적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학이 됩니다. 네모 박스를 fx라고 표현하고 입력은 알파벳 x로 표시하고 출력은 y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원리에 해당하는 함수 fx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죠. x를 입력하면요 y가 나올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해당하는 출력값인 y를 알고 있다고도 또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x를 몰라요. 수학에서 x를 찾아내는 작업을 일컬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원리에서 결과를 이용해 원인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지요. 이번에는 거꾸로 함수에 입력하는 x값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출력되는 y값을 모릅니다. 그런데 원리인 fx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면 y값을 아는 것은 완전 껌이죠.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리에 x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나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면 일이 순탄해지고 순조롭습니다. 이번에는 원리를 모른다고 가정할까요? 그런데 x값도 알고 y값도 알고 있어요. x와 y의 관계가 원리잖아요. 입력값과 출력값의 관계를 몇 번이고 관찰하다 보면 원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x와 y의 관찰을 통해 원리를 알아내는 방법, 그걸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귀납은 원리를 알아내는 생각의 기술입니다. 이미 원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결과값 y를 관찰하는 건 귀납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에서는요, 함수에서 x, y는 어떤 각 데이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판단이라고 생각해 보죠. 판단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생각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는 원리가 이미 들어있거든요. 그 원리가 지금 내린 판단을 갖고 새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그런 원리를 일컬어 대전제라고 하고요. 이처럼 기존 대전제를 이용해서 새로운 판단을 출력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일컬어 연역이라고 합니다. 연역은 사실 원리가 자기 존재를 뽐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 나는 그 원리를 따르고 있어. 라는 생각의 기술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머리 안으로 지금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관찰합니다. 그런 걸 일컬어 경험이라고 부르잖아요. 머리 안으로 경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모든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각한 철학 사조가 17세기 영국에서 등장합니다. 경험주의입니다. 경험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과거 인류는 하지 못했습니다. 경험주의야말로 인류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린 사상이기도 합니다. 경험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터무니없네 라고 말은 못하겠지요. 반박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맞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이야. 머릿속에는 머리 바깥에서 뭔가를 주입하지 않아도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타고난 무엇인가가 있어. 그리고 그게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타고난 지식이니까 경험 지식보다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철학사조가 바로 합리론, 이성주의입니다.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오른쪽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거지요. 고장난 결과를 타고난 지식이라고 오히려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이 오른쪽 이야기가 서양 철학 수천 년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은 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텅 빈 노트에 글이 쓰여지는 것처럼 경험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지식이 생겨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영국 경험주의의 거장 존 로크는 타블라 라사라 불렀습니다. 텅 빈 서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과정을 한 번 하고 말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이것이 다양한 지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가 저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니까는요. 두 번째 이야기 제2부 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가 흘러들어오고 미래가 생겨납니다. 시간은 이처럼 순차적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순서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런 시간 순서는 엔지니어에게 아주 익숙한 얘기잖아요. 시간 순서를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 순서에서 어떤 원리를 가질 때 들어오는 것을 원인이라고 하고 출력되는 것을 결과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 즉 원인과 결과 관계, 그것을 일컬어 인과관계, 인과율, 인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원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상식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원리를 어기는 주장을 하면은요, 우리는 이상하다, 비논리적이야,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실수를 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떤 X가 있어서 이것이 원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X는 다른 무엇인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X는 이 그림의 결과를 낳은 원인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과관계의 원인이 아니죠. 이것에는 합당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배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주 배경을 원인으로 혼동합니다. 배경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시간 순서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생겨나면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마치 자연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결정되는 그런 원리를 걸어 필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 순서의 원리에서요, 원인 X가 생겨나는데 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딱 부러지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개 중 어느 한 개로 결정된다고 할 때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우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과관계에서 우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연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죠. 그렇지만 필연처럼 너무 확신을 갖고 주장하시면 곤란해요. 듣는 사람 피곤해합니다. 물론 수학에서 인과관계는 모두 필연입니다. 수학은 원래 그런 학문이잖아요. 하지만 세상과 인간은 항상 수학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샀고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된다는 건 필연입니다. 그런데 그 당첨자가 여러분이라는 건 우연이지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시간 순서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일방적으로 흐릅니다. 미래가 과거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간의 불가역성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쉽게도 인간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계가 있어서 그 기계에 입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출력이 생기는 관계에서요, 입력은 과거이고 출력은 미래라고 우리가 가정할 때 엔지니어들은 아주 특별한 기계 컨트롤 방식을 압니다. 출력값을 학습해가지고 입력값 제어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머신러닝에서 이런 과정을 목격하잖아요. 또는 출력 결과를 입력값에 합산해서 기계의 동작을 다르게 통제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과정을 일컬어 피드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이것은 과거에서 미래로 일방적으로 이동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역시 시간은 불가역성입니다. 존재의 방식에서 보자면 과거는 소멸합니다. 두 번 다시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머리 안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아주 쉽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불가역성을 어기는 인간 머리의 작동 방식을 철학자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재미있는 겁니다. 시간이 인간 머리 안쪽에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물론 시간은 인간 머리 바깥에 존재하겠죠. 하지만 인간 머리 안쪽에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 바깥의 시간 변화를 인간이 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해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머리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체험하기도 하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원인의 한 종류인데요. 자, 이번에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자,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그 행동의 결과, 다시 말하면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적이 피드백하여 원인을 간섭합니다. 실제로는 목적이, 즉 결과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이 지금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력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간 순서상의 인과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미래에 도착할 목적지가 원인으로 작용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이동하는 행위, 내일 먹을 식사를 위해 장을 보는 행위, 집을 사기 위해 돈을 저축하는 행동, 그런 등등 인간 일상사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이런 원인을 일컬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는 목적인 파이널 코스, 목적 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게 너무 재미있는 인간 고유의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고등학생 손오공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 행동의 결과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손오공은 대체 왜 공부하는 건가요? 그 행동의 결과인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하고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가 목적이 미래에 있을 것이, 나중에 나타날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목적, 원인, 목적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머리 안에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여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지식이 됩니다. 경험과 지식의 관계는 이례적인 게 아니잖아요. 경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무튼 경험을 해석해야 해서 단어가 좀 필요하고 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해석은 수많은 경험을 거쳐서 머릿속에 축적된 어떤 원리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이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나의 경험 원리가 작동하죠. 그것이 바로 논리학에서 말하는 대전제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시간 순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머리 바깥으로 벗어나서 아주 큰 시각으로 살펴보면요, 우주 삼라만상에 해당하는 원리는 원인이 들어오면 결과가 나오는 필연적인 관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자연법칙이라고 합니다. 제3부 논리학 들어가 보죠.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머리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인간의 머릿속에서 지식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해명하는 것이 논리학입니다. 그리고 인간 머리 안의 구조를 일컬어 논리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자, 우리는 인간 머리 안쪽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설명할 네모박스는 모두 인간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순탄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머리 바깥에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주의 깊게 본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의미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생기려면 그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름을 일컬어 개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념이 머릿속에서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판단이란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아까 머리 안으로 들어온 그 대상을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명제라고도 부르고요, 생각이라고도 부릅니다. 판단을 하려면 개념이 2개 이상 필요합니다. 판단하는 개념이 있고 판단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판단되는 것은 아까 그 이름을 얻은 대상을 말합니다. 그 대상의 이름을 주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 말하면
판단되는 것은 주어로서 앞에 위치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수어라고 부르고 그건 주어 뒤에 오죠. 주어에 수어를 이렇게 붙이면 판단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이것은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연결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으로 판단이 머릿속에서 추론을 만들어냅니다. 판단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입니다. 추론이라는 것은요, 다른 곳으로 생각이 도약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는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생각이 무질서하게 막 나타나고 막 점핑하고 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에서 다른 곳으로 생각이 도약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대상에 개념을 부여하면 의미가 탄생합니다. 개념을 연결하면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 머리가 좀 복잡한 까닭은요, 머리에 보관되어 있는 원리가 일종의 가중치로 개념과 개념의 연결에 끊임없이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가 달라지고 맙니다. 자, 다시 보기 좋게 정리해 볼까요? 논리학이란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먼저 개념이, 다음으로 판단이, 그 다음으로 추론의 과정을 거치고 추론은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요, 개념에 작용하는 관계. 이런 머릿속에서의 프로세스, 이것이 바로 인간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만들고 소통하는,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그 논리의 구조입니다. 자, 개념, 판단, 추론이었죠.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쉬운 단어로 바꿔볼까요? 네, 이러합니다. 단어, 문장, 단락입니다. 이게 아까랑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의미, 생각,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 단어, 의미가 같은 말이고요. 판단, 문장, 생각이 또 같은 뜻입니다. 추론, 단락, 원리가 논리학에서는 같은 수준의 의미의 단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머리 안에서 개념, 판단, 추론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머리 바깥으로 여러분 각자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시겠죠. 이런 머리 안쪽의 프로세스에 관한 학문이 바로 논리학. 그런데 그것도 일반 논리학, 고전 논리학이라고도 불립니다.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에 의해 정리돼 가지고 18세기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 거의 완성된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표현된 인간의 단어와 문장을 분석하는 새로운 논리학이 등장했습니다. 인간의 표현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수학적인지 판단해서 수학적이 아니라면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수학적이라면 논리라는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후반 프레게 등에 의해 제안되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수리 논리학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함수를 살펴봤잖아요. 수학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x가 입력됩니다. 만약 함수가 아니라면 수학은 그 x를 배제합니다. 함수가 아니니까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만약 함수라면 결과인 y값이 반드시 출력돼야 하고요. 그래서 수학은 그 학문의 본성상 필연적이고 확실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인간의 어떤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이 수학처럼 확실한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 논리가 아니라는 거고요. 만약 확실하다면 논리학의 대상이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수리 논리학입니다. 수리 논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아까 살펴본 인간 머릿속 개념과 그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살펴볼까요?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설령 그 단어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념이 아닙니다. 함수에 해당한다면, 즉 fx의 x값에 해당할 자격이 있다면 그제서야 개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리 논리학에서의 개념입니다. 즉 사랑, 자유, 정의, 분노, 슬픔, 예쁨, 추함, 이런 건 수리 논리학에서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 다음 단계가 뭐였죠? 네, 판단, 즉 명제였습니다. 어떤 표현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논리학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것이 아니어야만 명제라는 것이고, 따라서 명제란 참이냐 거짓이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 논리학에서 말하는 명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수리 논리학의 관점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AI,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에 미리 보관되어 있는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표현하고 나오겠지요.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런 표현에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그 원리가 꼭 수학적인 함수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원리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것이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인공지능 관련 특허 기술을 다뤄왔는데요. 수집된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심리적인 선호도를 가중치로 활용하면 했지. 심리적인 이유로 그게 참거짓 판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수학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알고리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논리학의 개념과 명제를 사용하는 인공지능 그거 내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딱 부러지게 참과 거짓이 분명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논리학 얘기 은근 재미있었죠. 이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얘기가 생각의 기술 바로 써먹는 논리 이야기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4부 기독교 사상 들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일관되게 입력이 있고 출력이 생겨나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음에도 무엇인가가 출력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신이라는 관념입니다. 입력이 없음에도, 즉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신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진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종교의 형이상학 설명해 볼까요? 이제 종교 관점으로 봅시다. 어떤 주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으므로 이런 종교적 진리, 즉 교리로 그 주장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교가 한두 개 아니네요. 우리가 믿는 종교 교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교도. 네, 교리에 반드시 맞아야만 정통이 되겠죠. 이게 바로 종교의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의 필연성은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아까 살펴본 게 있어요. 바로 수학의 필연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종교와 수학은 그 사고체계가 비슷합니다. 종교의 논리는 수리 논리학의 논리와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런 논리는 좀 위험하다는 것을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는 엔지니어들은, 현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게 과거 인류와의 아주 현저한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종교 자체의 문제점 혹은 수학 지식 자체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 체계가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의견이 진리인가를 판단합니다. 물론 과거 인류 관점에서요. 그 의견이 진리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인류는 사탄의 자식아 죽어봐라 이러면서 화형에 처하는데 주저함이 적었습니다. 그 의견이 진리에 맞다면 밑줄 쫙쫙 긋고 명시하고 암기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함정에 인류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 자체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함정일까요? 이건 대충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죠. 인간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도 있고 원수도 있고 친구와 원수 사이에 그냥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봅시다.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원수가 아니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원수인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랑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순되는 건가요? 이거 이해 가능하신가요? 이걸 이해하면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신 것이고 기독교 사상이 이해되면 다른 종교도 이해될 거라고 고디정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을 좀 보지요. 인간은 오로지 생물 기계입니까? 만약 100% 생물일 뿐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죠. 동물에 불과한다면 인간은 100% 자연에 속합니다.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유란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잖아요. 그러면 인간 괴물 나타납니다.
힘센 놈이 힘 약한 사람을 약탈하고 죽일 것이고 인간 존엄이란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은 오직 생물 기계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요, 그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한 줌이든 여러분 생명체 가득이든 말이죠. 그렇다면 괴물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말하듯 인간적으로 좋은 행동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도덕 행동이라고 칭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일컬어 이성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이성적 존재가 무엇인데요?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약육강식에 그냥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저 동물이지요. 그러면 자연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인간은 본능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약육강식에 마냥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인간은 자연 법칙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약탈, 살인, 강간, 폭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서요, 배려, 구조, 도움, 평화의 상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결여된 자유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자연 법칙은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적인 그런 법칙이잖아요. 이야, 그런데 인간이 법칙을 이겨냈네? 법칙을 이겨낼 정도니까 자연 법칙과 대등한 다른 법칙이 있는 거 아니겠어? 법칙이 법칙을 이기지라고 철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법칙입니다. 이런 서양 사상이 곧 기독교 사상이기도 하고요. 물론 인간의 불완전함, 권력욕, 그리고 확신의 병폐,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조금 전에 설명한 기독교 사상이 잘 지켜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수의 사랑 명령, 이성적 존재라는 철학적 사색, 그리고 자유의 법칙 이론으로 다시 한번 기독교 사상이 인간 사회에 제시하는 메시지를 살펴보죠. 인간 사회는요, 성스러운 영, 즉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의 본능과 욕망 속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만 사랑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무, 성령이 명령했으니까 의무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사상의 사랑의 법칙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이성적 존재를 살펴볼까요? 이성적 존재라는 것은 결국 유기체인 한 자연에 속하기도 하지만 괴물처럼 살지 말고 선량하게 살라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라는 말에는요, 선함, 선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명령하는 머리의 요소가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외계인은 어떨까요? 외계인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만약 외계인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괴물일 가능성 크겠죠. 인류 여러분, 위험합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거나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만약 외계인이 이성적인 존재라면 아까 살펴봤던 논리에 따라 도덕적이고 자유의 법칙에 따라 외계인이 행동할 것이며 당연히 외계인은 사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철학도 재미를 추구한다 정도의 이야기라고 할까요? 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외계인은 이성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닐까요? 저는 선량한 외계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존재여야 높은 수준의 문명과 기술에 다다르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엄혹한 우주 환경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구인을 만날 수는 없을 테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다양한 철학 사조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입력이 들어오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출력을 냅니다. 인간의 머리도 마찬가지지요. 머리 안으로 뭔가 들어오면 머리가 처리를 해서 판단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무엇인가를 결과로 출력합니다. 기계든 머리든 그것들이 만약 제대로 작동한다면요,
무질서하게 무규칙적으로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고 하지는 않겠지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일컬어 원리라고 부릅니다.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계의 원리를 고민하면 그 사람은 엔지니어지요. 머리 안에 생각의 원리를 고민하면 철학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주 다양하게 이것저것 경험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인간의 지식을 만듭니다. 경험이 없다면 지식이 없지. 좋은 경험이면 좋은 지식, 나쁜 경험이면 나쁜 지식, 왕후장상 혹은 성직자의 어떤 특혜도 없이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는 철학사조가 등장합니다. 이런 사상의 흐름을 일컬어 경험주의라고 부릅니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인간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즉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모든 인간 머리 안에 이미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지식을 만든다니까.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겠냐? 경험 지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러나 이런 탁월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같겠지? 그럼 뭐가 더 중요한지 아주 자명하잖아? 이런 철학 사상을 일컬어 합리론 혹은 이성주의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는 의미, 즉 개념, 생각, 즉 판단, 원리, 즉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낳거나 행동을 유인합니다. 인간 머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논리학입니다. 서양 철학, 서양의 모든 학문은 이런 논리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인간과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의미, 생각, 원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원리가 인간의 행동, 인간 행동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탐구하는 철학 분야, 그것을 일컬어 도덕철학, 윤리학, 실천철학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머리 구조에서 이번에는 이 세계의 온갖 지식이 머리 안으로 들어오고 머릿속 원리가 아주 열일을 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원리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원리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원리를 얻는데 경험 세계는 다 변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리들도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다시 말하면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니까 그게 법칙이지 뭐겠어? 그리고 그런 원리가 가르쳐주는 지식이 진리일 거야.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루어진 철학이 무엇일까요? 네, 형이상학입니다. 과거에는 형이상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변하지 않는 원리가 뭐냐?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원리가 뭐냐? 궁금해지잖아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촌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유형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런 것입니다. 신은 존재할 거야. 우주, 이 세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다른 버전으로 나는 왜 태어난 거지? 그 다음은 저 유명한 사후세계, 영혼의 불멸, 나 죽으면 천국 갈래 등등.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세 가지는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 이건 좀 갸우뚱이죠. 자, 아까와 같은 프로세스로 그 변하지 않는 원리,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도덕 법률이라고 말해보지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하는 원리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예컨대 살인하면 안 된다 같은 것이 되겠죠. 행동에 관한 철학이 무엇이었죠? 네, 도덕 철학이었습니다. 윤리학이요. 그렇다면 모든 이에게 딱 적용되는 불변의 도덕법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걸 탐구하는 철학, 뭘까요? 네, 도덕 형이상학입니다. 그런데 도덕 형이상학이 말하는 불변의 원리가 도대체 뭐야?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요. 자연의 일부일 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었죠. 생물의 욕망, 그것에 온통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유기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야말로 도덕의 결정체다라는 생각. 그러므로 도덕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의지가 낳는 의무가 됩니다. 아이고, 하여튼 철학자들은 머리를 지배하는 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지식과 행동을 결정해 버립니다. 코디정의 책 생각의 기술에서 강조한 대전제, 그 대전제가 바로 원리입니다. 인간 머리는 정말이지 대전제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사회에서는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잖아요. 그냥 정해진 규칙, 지배자가 정한 규범, 그런 걸 따라야 했습니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인류는 정신적으로 노예 상태였습니다. 18세기 철학자들은 아이고 사람들아 제발 스스로 생각하자 라는 운동을 벌입니다. 스스로 원리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게 유명한 모토 사페레 아우데, 즉 과감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철학 사조를 일컬어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완전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도 아주 타당한 사상이고요.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의 허점을 발견한 인류의 스승들이 또 나타났어요. 스스로 원리를 가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태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원리를 가진 것처럼 젠체하지만 실은 사회적 관습이 있고요. 그 사회적 관습에 따라 순응해 버리고 마니까 엄밀하게 말해서는 스스로 지식을 얻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남이 정한 규범, 남이 정한 교리, 타인의 상식에 복종해서는 결국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적 관습이 우리 머리를 규정해 버리는 연결을 끊어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의지, 자기의 힘, 자기의 정신으로 온전한 원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나타나고요. 19세기 철학자들입니다. 누구겠어요? 네, 쇼펜하우어, 니체, 키르케고르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일컬어 생애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등장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철학 개념인데요. 내 머리 바깥의 현실을 보세요. 나는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그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가만 보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단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꿈쩍 않던 바위도요. 천년 만년 세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불변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모든 건 변하는데 어떻게 불변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불변이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닐까? 그게 바로 서브스턴스, 불변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것은 머리 안에서 정해진 존재에 의해 리얼리티, 머리 바깥의 존재가 결정되어 버린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철학을 일컬어 온톨로지,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온톨로지, 존재론은 세상 자체, 리얼리티의 존재를 탐구하는 철학 아니고요. 머리 안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밝혀지는 새롭게 생성되는 리얼리티를 뜻합니다. 개발자 여러분, 온톨로지에 따르면 여러분이 세상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유명한 철학자 한 분 모셔왔어요. 이 선생님은요, 의심이 많은 분입니다. 나는 세상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찰하는 세상이 진짜일까요? 허상은 아닐까요? 그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이런저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착각은 아닐까요? 의심할수록 진짜와 착각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영화 매트릭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철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데카르트 할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데카르트의 메시지는 자기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 명제에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논리학으로 돌아가 보죠. 이 세계의 온갖 데이터가 인간 머리 안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의미, 생각, 원리의 프로세스의 논리 구조로 어떤 지식을 얻거나 표현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혹은 제가 어떤 지식을 갖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하지만 개념, 판단, 추론, 즉 의미, 생각, 원리라는 논리 프로세스는 모든 인간에게 같다는, 즉 인간은 인간 공통의 프로세서를 이 정신의 머리에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의 휴머니티의 근거입니다. 인간 존엄성, 인류애의 근거는 결국 논리학에서 발견됩니다. 휴머니티는 당신과 내가 같다는 원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것은 신체, 그러니까 바디가 아니라 정신, 즉 마인드에서 찾는 겁니다. 마인드에 대한 학문이 바로 논리학입니다. 예수께서 본인을 칭하실 때 사용하신 사람의 아들, 그리고 기독교의 성령,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 그건 개인으로 나가 아니라 인류로서의 참된 나를 뜻합니다. 갑자기 너무 신성해졌잖아요. 다시 정신 차리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데이터, 즉 대상이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리는 개념, 판단, 추론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잠깐만, 지금까지 논리학은요, 개념, 판단, 추론만 따졌지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수용되는 건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째서 우리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데이터를 수용하는 과정이 추가되어야겠구나. 그게 바로 직관입니다. 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것이 인류 철학사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사과를 보고 저것은 사과다 라는 판단을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과학자마다 연구 결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0.01에서 0.05초 정도입니다. 직관에서 개념까지 고작 0.05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런 0.05초의 일을 칸트가 벽돌책으로 저술한 게 바로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아무튼 사과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만 저것은 사과다라는 인식에 도달합니다. 센서 장치가 작동하려면요, 센서 장치의 프로세서가 처리할 데이터를 센서가 보내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일컬어 인식론이라고 부릅니다. 인식론은 논리학의 데이터 센싱 부분이 직관이요, 그게 추가된 학문을 말합니다. 자, 이제 철학자들은 논리 부분보다 직관 부분, 즉 데이터 수용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물이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물이 있는 그대로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결국 데이터가 변환돼서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변환된 데이터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현상으로부터 머리 바깥의 사물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저 사물 자체에 접근할 초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물 그 자체와 나의 머리는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한 것과 사물 그 자체가 거의 비슷하긴 하겠죠. 그러나 100% 알미라고 결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본 모습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현상적인 알미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현상입니다. 물론 사물을 아주 끈기 있게 잘 관찰을 해야겠죠. 이런 학문을 일컬어 현상학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의 대전제는 사물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차단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사물 그 자체가 머릿속으로 변환된 데이터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20세기에 도착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철학 여행은 드디어 현대에 도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양 철학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머리 바깥의 사물이나 대상이 내 머릿속에 데이터로 들어와서는
어떤 지식을 얻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텐데요. 하찮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 볼품 없는 행동이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것은 결국 내 머리 안에 들어있는 원리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본질은 머리 바깥이 아닌 머리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질이 존재에 선행한다 라는 태도 정도 되겠고요. 그걸 그냥 관념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서양 철학의 기본 전통입니다. 그런데 20세기 유럽에서 흉과 칸트 이후 19세기 유럽 철학의 성과를 이어받은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머리 바깥에 있는 것과 머리 안쪽에 있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고, 머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현상에 불과하다면요, 아이고, 머리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머리 바깥으로 출력되는 견해와 주장도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존재라는 것은 머리 안쪽에 기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머리 바깥에서, 리얼리티 안에서 실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삶이든 대인관계의 삶이든 말이죠. 이런 존재 그 자체야말로 존재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등장합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주장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면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앞선다라는 식의 주장이 되겠죠. 이런 철학 조류를 일컬어 실존주의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실존주의 입장에서 존재와 머리 사이는 단순히 입력과 해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능동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것으로 비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철학의 사조는 인간의 머리를 정신으로 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정신, 판단하는 정신, 원리에 따라 추론하는 정신을 살펴본 셈이죠. 이게 전통적인 입장인데요. 그런데 전혀 다른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머리를 정신으로 보기보다는 물질로 보는 입장입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유기체의 뇌세포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런 머리 바깥의 물질적인 존재가 인간의 생각을 규정합니다. 머릿속 원리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머리 바깥의 존재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에서 머릿속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머리 바깥의 존재의 논리, 자연의 논리로 이미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윤리학이 뚜렷하게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과 윤리학은 논리학의 기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물론은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로 이어져서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인간의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유물론은 19세기와 20세기 유럽 좌파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을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살펴볼 수는 없더라도 사회 구조가 개인의 언어와 문화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봐야 한다는 입장이 등장하고요. 그것을 일컬어 구조주의라 합니다. 지금까지 철학의 모든 분야를 속속들이 살펴본 건 아니었지만요, 주요 흐름 중심으로 대강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학과 심리학과 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온갖 자료를 생각한 끝에 혹은 궁리하면서 당신과 나의 확실한 공통점, 절대적인 공통점, 동일성 이런 거요, 그걸 발견하고 표현하면 그건 철학입니다. 당신과 나의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철학의 임무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그런 것은 과학과 심리학의 역할이죠. 만약 철학이 공통점이 아니라 차이점을 발견하는 데 자기 본연의 임무를 삼으면 철학은 그저 심리학이나 과학의 시종에 불과합니다.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혹은 당신의 통계적 특징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은 철학처럼 확실한 공통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건 심리학의 영역도 아니고요. 그저 당신의, 나의 성향, 가치관, 행동에 관해서 심리학적 실험 결과로 조언합니다. 자연, 삼라만상을 관찰하고 공부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따라 학문을 만들고 나누고 어떤 원리와 지식을 찾아내는 것,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어떤 확실한 공통점,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가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면은요, 철학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과학 지식에 의해 차이로 존재합니다. 6번째 이야기, 고대의 철학 살펴볼까요?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고대 철학을 깊이 있게 탐구할 실용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현대의 지식이 고대 스승들의 지혜를 한참이나 뛰어넘었고요. 설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요. 지금까지 살펴본 후대의 철학자들이, 후대의 스승님들이 우리에게 고대 할아버지들의 지혜를 잘 편집해서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지 부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최초 철학자들, 대략 기원전 6세기 무렵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엘레멘탈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고요. 아낙시만드로스는 무한자라고 했고요.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흙, 물, 불,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을 관찰했고 자연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를 거치면서 철학은 자연이 아니라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철학이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는 지금 충분히 살펴봤고요. 감각세계는 결국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와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감각세계는 변하고 흐르는 것이니까 감각세계에 기초한 의견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진리는 완벽한 형식인 이데아에서 나오고 이데아에는 감각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각세계에 이데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이고 이 이데아에 기초한 생각만이 참된 지식이자 진리다 라고 말하는 철학 사조를 일컬어 플라톤주의, 플라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플라톤주의에서 이 이데아, 완벽한 형식을 창조주와 예수로 바꾸면 고대의 기독교 사상이 됩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각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머리 안으로 가져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잖아요. 이성적인 동물인 인간은 사물을 생각하면서 감각 세계의 존재들을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형식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띱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변합니다. 이렇게 불변과 변함의 결합으로 내용과 형식의 결합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후대 철학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 시대를 풍미한 철학 사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자연은 조물주가 창조한 겁니다. 자연에 속한 모든 것은 정신이든 물질이든 산이든 강이든 인간이든 인간의 운명이든 자연의 섭리이고요. 신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알기 위해 차분히 생각하면서 노력해야 하고요. 또한 인간의 운명을 포함해서 신의 섭리에 복종하면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철학사조를 일컬어 스토아 학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기계가 인간지능처럼 어떤 면에서는 인간지능보다 더 탁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지능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지능들의 한계와 비전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지능이 무엇이며 그것의 한계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으며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평생을 연구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가 1781년에 쓴 순수이성 비판의 대강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공계 분들이 가장 친숙한 방식으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요. 순수이성 비판은 실로 엔지니어를 위한 철학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를 보죠. 이 책은 인간의 지능이 무엇이며
그것의 한계와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지능 대신에 인공지능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엔지니어를 위한 인문학 7번째 이야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시작하겠습니다. 기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력이 들어가면 기계의 설정에 의해 출력이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인가가 들어가고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논리학과 인식론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잖아요.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머리 바깥의 데이터를 머리 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걸 직관이라고 불렀죠. 직관은 아직 알매, 그러니까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논리학이 가르쳐주는 순서에 따라서 개념, 판단, 추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인간 머리 중에서 데이터를 머리 안으로 수용하는 부분, 즉 직관을 하는 부분을 sensitivity, 즉 감수성이라 칭했고요. 감수성 안에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해서 판단에 이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understanding, 즉 지식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판단해서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도약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분을 reason, 즉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sensitivity, understanding, reason이 머리의 3요소입니다. 쉽게 우리말로 풀어보면 각각 감수성, 지식, 이성입니다. 감수성은 감각 자료를 가져오는 센싱, 직관 시스템이고요. 지식은요, 알고리즘 시스템, 즉 개념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학자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말 표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이따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머릿속 구조에서 네모 박스가 머리 안쪽입니다. 머리 안에 있는 것을 일컬어 철학 용어로 표상이라고 부릅니다. 표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있는 것 또는 머리 안쪽의 데이터라고 바꿔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직관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감각을 통해 데이터를 머리 안으로 가져오는 직관에서 표상이 탄생하는 걸까요? 네, 대체로 맞는 이야기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지능은 꼭 데이터만이 아닌 알고리즘으로도, 즉 개념으로도 표상을 만듭니다. 표상이라는 단어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사물과 대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머리 바깥에 있는 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봅니다. 그런데 사과가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데이터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생각할 것이고요. 그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머릿속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직관이라고 했고요. 칸트는 사물과 대상을 같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비유해서 말하면요, 머리 바깥에 있는 사물은 아날로그 데이터, 머릿속 안에 있는 대상은 디지털 데이터. 비유해서 말하자면요,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는 같지 않다 정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변환 과정에서 손실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칸트의 기본 입장이고요. 물론 아주 비슷하겠지요. 머리의 안팎이요. 하지만 사물은 대상과 같지 않고 인간 인식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물에 대한 게 아니라 머릿속 대상에 관한 것이니까 완벽한 암, 참된 지식 이런 건 애당초 불가능하다라고 칸트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두 종류의 생각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이란 판단입니다. 고등 동물도 사실 인간처럼 이런 판단이라는 것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어딘가로 점핑할 수도 있겠지요. 그걸 일컬어 reasoning, 추리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추론을 동물은 못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하지요. 추론을 담당하는 인간 머리의 요소가 무엇이었죠? 네, 이성입니다.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안에서 처리되겠지요.
그런 다음 지식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성은 경험을 학습해서요, 다양한 개념과 원리를 만들어 나중에 다시 써먹잖아요. 이런 이성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경험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은 다 이런 이성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잖아요. 왜냐?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험 이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의 알고리즘이 다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경험 이성의 결과물들을 그 수많은 지식을 학습해서는 아주 알맞게 대응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칸트 할아버지는 경험과 무관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동일한 알고리즘이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인간을 관찰하고 또 깊이 생각해 보니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없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순수 알고리즘, 즉 순수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적어도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연결하는 역할에 관해서는, 다시 말하면 순수 개념에게 원리를 제공하고 순수 개념들을 연결해주는 이성도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을까? 그게 바로 순수 이성이라는 겁니다. 경험적 이성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경험적인 것을 두고 너와 나는 같아, 우리가 모두 같잖아 라고 말하는 건 무리지요. 그런데 순수 이성은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겁니다. 순수 이성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면 그것 봐, 너와 나는 같잖아, 우리 모두 동일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 이런 순수 이성적인 존재가 바로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 이후에 인권의 시대가 되는 건, 인간 존중의 시대가 되는 건 역사적 맥락에서든 철학의 맥락에서든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이런 순수 이성을 찬양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한계를 탐구하는 시도였어요. 인간 지능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순수 이성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만약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이냐? 그렇다면 순수 실천 이성, 간단하게 실천 이성이 됩니다. 철학에서 실천이라는 말은 행동에 관한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동에 관한 게 아니라면요? 네, 생각에 관한 것일 테니까 그냥 순수 이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이지 칸트 철학의 아주 기초적인 개요에 불과합니다. 뭐 누구나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별한 재미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다소 뻔한 얘기처럼 들리고 이것만으로는 칸트가 천재 같지도 않잖아요. 자, 칸트 할아버지 생각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부터 숨막히게 재미있습니다. 다시 기계로 돌아가 보죠. 기계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죠. 이 기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 두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부분과 그 데이터를 미리 설치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도 결국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요, 좌우간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인풋이 없이 알고리즘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죠. 스스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거는 개발자들의 설정에 의해 그렇게 동작하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 그런 설정이 바로 인풋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지능은 어떨까요? 감각자료, 센싱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직관이라는 부분과 그 직관에 이름을 붙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개념 부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관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자, 왼쪽이 인공지능입니다. 오른쪽은요, 인간지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로직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지능은 인공지능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자 여러분,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없앤 인공지능을 여러분이 개발하실 수 있다면 노벨상 받으실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합니다. 인풋이 없어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의 경우에는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출력이 생기면 고장났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능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걸 또 고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엄밀하게 말하면 데이터 입력 없이 생각이 발생하는 것은 일종의 일루전,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게 허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 영생 같은 것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고장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고장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호모 사피엔스는 고장난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이런 일이 인간 지능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째서 인풋이 없는 아웃풋이 인류의 머릿속에서 생겨나는지,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머릿속 사건을 칸트 할아버지가 따져봅니다. 그런데 칸트는 엔지니어 스타일로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인간 머리의 3요소를 다시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감수성 시스템이, 데이터 시스템이 직관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지식 시스템이, 알고리즘 시스템이 개념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 이성이 원리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했던 신인이 사후세계인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성의 본성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성의 본성은요, 인간의 생각을 이곳이든 저곳이든 점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분석해야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칸트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이란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 시작점부터 분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칸트의 태도입니다. 인간이 사과를 본 다음에 머릿속에서 저거 사과네 라고 판단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보통 느려도 0.05초 정도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일이죠. 칸트는 저 0.05초 사이에서 일어난 순간적인 일을 탐구합니다. 그게 순수 이성 비판 전반부입니다.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다시 인공지능을 보지요. 인공지능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은 바이너리 코드, 0과 1 이진수로 표시되는 거예요. 0과 1의 바이너리 코드와 시간을 얘기하는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이런 데이터 형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내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는 어떨까요? 자, 여기 팔찌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보고 팔찌라고 판단하겠죠. 이것을 보고 팔찌라는 판단을 하기까지 인간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팔찌가 있는 그대로 머릿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팔찌가 머리 안으로 들어오려면은요, 즉 직관되려면은요, 일종의 변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변환되는 걸까요? 공간과 시간으로 변환된다고 칸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 데이터는요, 모두 공간 형식과 시간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칸트는 직관의 형식 혹은 순수 직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바이너리 코드가 인간지능의 공간이 되고, 인공지능의 시퀀스가 인간지능의 시간이 된다라고 편리하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스페이스 타임이 인간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초월적 요소론 중 초월적 감성 부분이 바로 이 스페이스 타임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머릿속 최초의 이벤트는 데이터가 공간과 시간 형식으로 변환되는 것이지만요, 팔찌를 눈으로 본 다음 아직 0.01초도 지나지 않은 순간의 일이고, 이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일 뿐입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처리를 해야만 머릿속에서도 머리 바깥의 팔찌와 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 칸트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칸트는 인간 머리를 머신, 기계처럼 이해하거든요. 인간의 감수성은 그저 데이터를 받기만 한단 말이죠. 데이터를 수용하는 기능 외에는 없습니다. 개념을 적용하고 싶어도 인간의 센서는 데이터를 지식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없다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 데이터 전송이라는 발상 자체를 못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칸트가 보기로 데이터 시스템과
알고리즘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쩌죠? 지식 시스템이 데이터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해서 직접 가져와야 한다라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데이터 시스템이 감수성이 지식으로 그 감각 자료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지식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18세기 철학자의 천재적인 면모가 나타납니다. 자, 칸트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우선 오늘날 영상 처리 기술의 유명한 시스템을 하나 소개합니다. 개발자의 여러분이라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멀티미디어 영상요, 비디오 영상과 오디오 영상 합쳐진 거, 이런 유튜브 영상을 생각하십시오. 생각보다 컴퓨터의 프로세서는요, 고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일을 잘 못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이걸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이쪽에서 왼쪽에서요, 우선 영상을 압축한 다음에 압축한 상태의 영상 파일을 복제해서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요, 복제된 영상 파일의 압축을 풉니다. 그런 다음 영상을 시청하겠지요.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의 솔루션을 뭐라고 하죠? 네, 코덱입니다. 왼쪽에서는 인코딩을 하는 코더, 오른쪽에서는 그 압축을 푸는 디코딩하는 디코더. 이것의 줄임말, 압축과 압축 해제의 융합된 수단. 그게 바로 코덱이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코덱이 없다면 영상 시청 가능할까요? 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압축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됩니다. 칸트는 이런 코덱 기능이 인간 머리에도 있다고 해설합니다. 그게 바로 상상력입니다. 물론 코덱 구성과 똑같지는 않겠지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인간 머리와 인공지능이 똑같지는 않을 테고 비슷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 지식 시스템에는 상상력이 앞단에 붙어 있어서요. 그 상상력이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압축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그 압축을 풀어주는 기능을 머릿속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상상력의 기능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컴퓨터에 컴자도 없던 1781년의 일입니다. 칸트는 뭐라고 설명했는 걸까요? 우리 머릿속 팔찌 직관은요, 그저 디지털 변환되어 있을 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으로만 변화되어 있을 뿐 아직은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이 직관 데이터에 접근해서요, 우선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모읍니다. 그 다음 감수성 시스템에서 지식 시스템으로 복제해 옵니다. 복제한 다음 그걸 하나로 합칩니다. 이제 압축을 풀어야겠군요. 그런 다음 저건 팔찌네 라고 판단을 하겠죠. 각각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요, 선별해서 모으는 것을 apprehension, 즉 데이터 탐색 기능, 복제는 reproduction, 하나로 합치는 것은 unity, 압축을 푸는 것은 스키마티즘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고작 머리의 3요소에서 데이터 시스템과 알고리즘 시스템의 0.05초 이내에서 벌어지는 것만을 지금 탐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감수성과 지식 사이에 상상력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칸트의 분석을 지금 조금 들어봤을 뿐이거든요. 상상력이 열일을 한 다음에 지식을 적용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요, 팔찌라는 개념을 데이터에 적용하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의미를 갖는 단어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모두 경험을 통해 얻은, 즉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통해 머릿속으로 가져온 경험 지식입니다. 인간의 어휘력이라는 것은 개념 능력인데, 개념이라는 건 단어고, 단어는 다 우리가 공부해서 얻어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경험 개념입니다. 이런 경험 개념은 정말이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팔찌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구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칸트 할아버지는 묻습니다. 머릿속에 경험 개념만 들어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있는 개념. 아까도 설명했듯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알고리즘은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순수 개념이 없을까? 칸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12개의 순수 개념을 연역해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 영상이 충분히 길잖아요. 칸트가 12개의 순수 개념을 어떻게 연역해내는지 설명하려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판단의 형식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집니다. 언젠가 다른 영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칸트 할아버지가 연역 논리로 발견한 12개의 순수 개념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칸트의 아주 유명한 범주표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라는 개념, 복수라는 개념, 전체라는 개념이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칸트는 양의 순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실체라는 개념, 즉 무엇임이라는 개념이고요. 부정이라는 개념, 즉 무엇이 아님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그거라고 볼 수 없고 완벽하게 그게 아니라고도 볼 수 없는 제한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타고납니다. 이 세 가지를 질의 순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퀄리티요. 다음으로 본질이라는 개념, 인과성이라는 개념,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타고나고 이 세 가지를 관계의 순수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가능인가 불가능인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필연인가 우연인가, 이런 세 가지 순수 개념이 양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12가지의 순수 개념을 일컬어 범주라고 부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런 이런 알고리즘을 타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라면 디폴트로 존재하는 이런 표준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벨상 자격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12개의 범주, 12개의 타고난 순수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묻겠죠. 이런 게 대체 인간 머릿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해? 머릿속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네,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을 찌르고 들어오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설명한 상상력이 답합니다. 압축을 풀어야 하잖아. 네, 바로 그겁니다. 알고리즘 시스템으로 넘어온 하나의 압축된 데이터를 풀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순수 지식 개념, 범주, 쉽게 말하면 순수 알고리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칸트는 순수 개념의 이런 역할을 일컬어 스키마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술 용어잖아요. 스키마. 그 스키마를 칸트가 설명합니다. 1781년의 일입니다. 스키마란 의미의 윤곽을 뜻합니다. 일종의 압축 해제, 데이터 전처리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학자들은 도식으로 번역하는데 잘못된 일본 번역어를 수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의미의 윤곽을 뜻할 뿐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의 독자들은 거의 이 대목에서 좌절합니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극소수의 칸트 전공자를 빼고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너무 어렵습니다. 칸트 철학이요? 아니요. 일본식 한자어를 쓴 번역, 거의 우리말 무덤급 번역이 아주 무섭습니다. 학자가 아닌 저는요, 영어 번역을 기준으로 우리말에 맞게 하나씩 칸트의 스키마를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순수 개념은 시간의 윤곽을 제공합니다. 시간이 머릿속에 없다면 스키마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 양의 순수 개념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나, 복수, 전체라는 세 가지 양의 순수 개념은 크기를 갖는 것이고 크기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채워가면서 시간을 진행시키는 윤곽을 제공합니다. 칸트는 시간을 머릿속 데이터 형식으로 이해합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양이 아예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시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시간은 밖에서 흐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시간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고 머릿속에 있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다. 데이터 형식일 뿐이다 라는 건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t는 t1이라는 시간의 공간에 무엇인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공간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나타나는 것을 바로 알아챕니다. 다음으로 시공간에서 무엇인가
복수계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하나와 복수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압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와 복수라는 순수 개념이 제공하는 윤곽,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모든 공간을 다 채우는 전체라는 개념도 있지요. 즉 인간은 어떤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기 전에도 우리는 직관만으로도 하나냐, 복수냐, 전체냐, 공간을 차지하는 게 얼마나 많냐, 즉 크기의 양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질의 순수 개념 세 가지 스키마를 알아봅니다. 질의 범주는 시간의 채움이라는 윤곽을 제공합니다. 자, 실체라는 개념은요, 시간을 가득 채운 세기의 윤곽을 줍니다. 이게 리얼리티예요. 부정은요, 그 세기가 0, 즉 없다라는 거, 그게 아니다, 무가 됩니다. 제한은요, 보시다시피 세기의 양이 100도 아니고 0도 아닌 등급을 나타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을 구별할 수가 있잖아요. 검정색을 실체라고 하자면은요, 검정색이 아닌 흰색, 그거는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검정색이 빵이니까는요. 그런데 회색이나 다른 색은 이게 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그런 등급을 갖는다. 그게 제한 개념이고요. 자, 관계의 윤곽에서 무엇인가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윤곽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림 예시에서 시간이 흐르더라도 원형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색깔은 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원형은 본질이고 색깔은 비본질에 해당합니다. 이런 구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머릿속에 불변의 변하지 않은 본질이라는 순수 개념이 머릿속에 타고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계의 윤곽 중에서 인과성, 원인과 결과의 예시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속에서요, 반복적으로 패턴화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과성이라는 순수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초록, 보라, 분홍의 순서잖아요. 원인과 결과 관계라면 어떤 시간대에서든 이 순서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그 순서를 초록, 보라, 분홍이 아니라 보라, 초록, 분홍으로 바꾼다면 인간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과성의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이상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관계의 순수 개념으로 세 번째는 상호성의 윤곽입니다. 이것도 제가 예시로 그림을 그려준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양의 개념, 질의 개념, 관계의 순수 개념, 9가지의 순수 알고리즘의 스키마를 살펴봤습니다. 남아있는 세 가지는 양상의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죠? 우연이라는 개념은 어떤 시간 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연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지요. 바로 필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12가지의 순수 개념, 범주, 순수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데이터의 압축을 풀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12개의 범주가 먼저 작동한 다음에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개념을 비로소 이용해서 감각자료에 적용합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직관과 개념이 만난 것입니다. 이게 지금 0.05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다음 저것은 팔찌네 라고 판단하겠죠. 이제 머리 바깥의 팔찌와 머리 안쪽에서 데이터 처리를 한, 즉 개념을 적용한 팔찌가 동일해졌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상상력이 아주 열일을 한 결과이죠. 게다가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내 머릿속의 의식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의 인식과 바깥 대상이 결과적으로 동일해진 것이고 결국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판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 보관된 단어로 그걸 사용하기 전에 먼저 범주가 작용하고 그 다음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준 결과, 이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생각의 본질이었습니다.
생각이란 판단입니다. 생각이란 데이터에 단어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지능이 지식을 만드는 프로세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인간지능은 인공지능과 달리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즉 인풋이 없음에도 뭔가 아웃풋을 낸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잖아요. 이걸 해명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걸 해명하려고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쓴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저 그 해명 전에 0.05초 사이에서 벌어지는 순간적인 데이터 처리를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자, 순수이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얼마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고 기묘한 일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12개의 순수 개념이 들어있는 범주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범주들의 기능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선천적으로 들어있는 순수 개념들이 직관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주고 데이터 전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들 순수 개념은 본래의 할 일은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관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순수 개념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칸트가 강조합니다. 엔지니어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입력이 있어야 그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니까는요. 그런데 이런 순수 개념들이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아무런 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입력이 없음에도 출력이 나오는 현상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까도 여러 번 했잖아요. 그걸 이제 칸트가 해명하는 것입니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쓴 까닭 우리 이제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살펴볼까요? 자, 본질이라는 순수 개념은 불변성, 변하지 않는 이런 스키마를 그런 윤곽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실체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불변의 본질이 실제로 있다라는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필연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불변의 본질이다라는 판단이 생겨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은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불변의 본질이다라는 판단이 순수 개념들을 조합해서 알고리즘 조합에 의해서 저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존재지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불변의 본질이다. 네, 신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런 직관도 경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개념들이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신이라는 경험 무관한 판단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른 연결 또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것에는 최초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최초의 원인,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하나가 틀림없이 있다라고 연결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최초의 원인, 이게 뭐죠? 네, 신입니다. 여기에 실체의 개념이 더 연결되면요, 조물주로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다라는 경험 무관한 판단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순수 개념 중에서 하나가 아닌 복수가 선택되면 신이 아닌 신들이 되겠죠. 이렇게 막 이런 순수 개념들이 연결되면 곳곳에서 신이 생겨납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순수 개념들을 인풋도 없이 머릿속에 연결시키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순수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이성이 순수 개념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놓은 존재가 바로 형이상학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면 이 12개의 순수 알고리즘들을 이 범주표에서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연결해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적 존재는요, 입력이 없이 머릿속에서 발생한 사유물입니다. 경험도 없고 직관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이란 우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공지능처럼요. 경험 데이터에 개념, 즉 알고리즘을 결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지식이다라고요. 경험 데이터 없이 탄생한 존재는 그렇다면 지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러므로 경험할 수도, 경험이라는 시금석으로 검증할 수도 없게 됩니다. 지식 관점으로 보면 인류가 모두 착각에 빠진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
칸트가 신을 포함한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이 존재하는지도 증명할 수 없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지도 증명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칸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아요. 신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신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논리학적으로 칸트가 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유일한 접근 방법이었고요. 논리적으로 볼 때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인간의 종적인 특성은 이제 해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볼 수 없고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도덕적 균형을 위해서라도 신의 존재가 요청된다 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뭐 없을 짓을 엄청 해가지고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뭐 죽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네, 평화롭게.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벌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좋잖아요. 그러면 나쁘게 살면 안 돼 라고 또 교훈도 되고요. 거꾸로 비참함과 불행을 겪었더라도 세상 참 선량하게 살다 간 사람이 그 복으로 천국에 가면 좋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저는 이런 그 요청의 논리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물론 시청자님에 따라서는 간단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순수 이성 비판이 다루고 있는 머리의 3요소를 엔지니어들이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지능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경험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면,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경험적인 학습에서 원리를 제공한다면 인공지능과 인간 지성은 진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경험과 무관한 선천적인 개념들과 그런 선천적이고 순수한 개념들의 연결, 다시 표현하면 순수 알고리즘의 존재와 순수 알고리즘들의 어떤 연결 로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간 특유의 메커니즘 때문에 인공지능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커니즘이 없는 인공지능은 스스로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생각해내지는 못합니다. 언젠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통해 코디정의 소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가급적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려고 애썼습니다. 철학이 어려운 까닭은 철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우리말 번역어가 괜히 어렵게 혹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코디정의 저자 괘씸한 철학 번역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칸트 철학에 관심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